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화학과학과의 원항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친환경 에너지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수소 에너지 여기에 포커싱을 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수소 에너지와 관련해서 화학공학 중에서도 굉장히 전통적인 분야인 시스템 공학이 어떻게 또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기법들의 활용과 적용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는 정의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전열기, 히터를 운영하는 데도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행기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처럼 선박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이제 교통수단에도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전구라든지 컴퓨터 이런 거에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 이미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가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봤겠지만 그러한 러시아라든지 이런 전쟁,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한 번 더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 러시아의 이런 전쟁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거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했었는데, 그랬더니 러시아가 그러면은 유럽 전역에 그 우리가 생산해서 유럽 전역에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을 잠궈버리겠다라고 했더니 유럽 국가들이 그런 경제 제재를 처리하는 등 이런 이 사태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라는 게 그 결국에는 우리의 실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지만 어떤 국가의 안보하고도 굉장히 관련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이러한 그 에너지 그 가스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이런 공급망이 이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면서 한때 우리가 이제 주유할 때 이제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치솟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천연가스나 석유의 값이 치솟게 되면은 단순하게 그런 어떤 그 기름값만 그 우리가 자동차 주유할 때 쓰는 기름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가 쓰는 어떤 옷이라든지 물품 같은 것들이 다 석유화학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필품의 가격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잘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에너지에는 굉장히 많은 형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들 간에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력 발전하는 거를 제가 예로 들고 있는데, 수력 발전에서는 그 물이 댐에 이제 갇혀 있으면서 높은 곳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물을 이제 댐 수문을 개방을 하게 되면 높은 곳에 있는 물질이 갖고 있는 그 위치 에너지가, 물에 담겨 있던 위치 에너지가 이제 높은 곳에서 물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그 운동 에너지가 터바인을 회전을 시키면서 전기 에너지로 또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그 형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가정에서 쓰는 그런 어떤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처럼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형태가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게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덜 끼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뭐 석탄 화력 발전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석탄 물질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그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환경적으로 그 이득이 될 수 있게끔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사태가 발발하기 전에 그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직접 그 비행기에서 촬영을 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를 이륙을 할 때, 바깥에 촬영했던 사진인데, 이게 지금 바깥에 이제 지금 기후가 굉장히 날씨가 맑았고, 집들이나 땅들이 이게 다 보이면서 굉장히 맑았어요. 근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착륙하기 직전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날 그 인천 지역에 날씨가 굉장히 맑았어요. 근데 지금 아래 바닥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름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로 그 굉장히 환경 오염이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죠. 뭐 바람을 이용하는 풍력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바이오 에너지, 뭐 수력,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소가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원이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에너지 운반, 저장 물질 중에 또 하나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제가 수소를 할 때, 에너지원을 이용할 때 왜 이게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한 자료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소를 원료로 해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뭐 연소나 연료전지 발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물밖에 안 나와요. 전기하고 열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생산물이 물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서처럼 그러면 이때 이 수소는 어디서 얻냐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또 물을 거꾸로 반대의 과정이 되는 거죠. 물에다가 전기하고 열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수전해를 통해 가지고 또 수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물로 전환되거나 또는 다시 물을 이제 물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수소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 사이클 중에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이상적인 케이스로 따지게 되면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소가 굉장히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왼쪽 아래에다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가스, 천연가스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메탄을 다량 주성분으로 갖고 있죠. 메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연소를 하게 되면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발전도 할 수 있고 전기를 만드는 거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메탄에 있는 그 탄소 원자가 필연적으로 무언가의 형태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 탄소 원자가 CO2, 온실가스의 형태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소가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환경 친화적으로 에너지원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그 수소를 이용하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친환경적인지를 홍보하려고 만든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35초 부분에 이제 틀어주시면 수소를 연료로 채우게 되면은 이 연료를 이용해서 연료전지 발전을 하면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물밖에 생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물이 이제 그만큼 물만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1분 19초 정도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사막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1분 19초를 틀어주시겠어요?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연료전지 발전을 하면서 수소를 가지고 발전하면서 그걸로 자동차를 움직이고 그때 이제 물이 나오는 거를 저기에 있는 저장 탱크에 저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저장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저 물을 마셔요. 근데 건강하게 아직도 잘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렇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친환경 에너지로서 우리 수소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수소 경제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소 경제라는 거는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서 수소가 국가 경제, 사회 전반, 국민 생활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그러한 경제 사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소 경제에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탄소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탄소 경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본적인 화석 연료,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게 있겠죠. 그걸 기반으로 하는 경제인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생산이 되지 않고 전량 이제 99% 이상이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갑자기 우리가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석유를 우리에게 수출해주는 나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수출하지 않겠다 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순식간에 마비가 되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근데 수소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만든다라는 게 아직 이제 기술성도가 좀 낮긴 하지만 그런 그 수소 경제로서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진다 하게 되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그 탄탄하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또 이제 탄소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탄소를 원소로 갖고 있는 에너지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대기 오염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소 경제로 이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 최소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친환경 사회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전에 설명했던 탄소 경제나 수소 경제처럼 비슷한 개념이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차, 뭐 친환경차 이런 게 있는데, 내연기관차라는 거는 우리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름, 가솔린이나 디젤을 이용을 해서 운행이 되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배가스에서 온실가스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그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라 부르는 그 대기 그 오염 물질들이 다량 배출이 돼요. 근데 이렇게 배출되는 오염 물질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려면은 일일이 모든 자동차에다가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그 배기가스부에다가 이러한 온실가스나 아니면은 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대기 오염 물질을 포집하고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비싸요. 단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친환경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차라는 거는 똑같이 우리가 화석연료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하더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하고 수소를 만들고 해서 전기하고 수소를 원료로 해서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미국에 있는 T4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운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H사라든지 이런 데서 수소를 원료로 하는 전기 자동차들이 굉장히 수소 전기 자동차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자동차들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전기나 수소를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는 또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우리가 친환경차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전기에너지나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안 좋은 건 똑같을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내연 기관차하고는 다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저렇게 그 전기나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그 환경 오염 물질들은 그 플랜트, 그러니까는 좁은 지역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농도로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포집하고 해서 분리를 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환경오염 어떤 영향 같은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친환경차라고 우리가 또 분류할 수가 있겠죠. 저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요즘에 워낙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그 계속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기업의 친환경 지배 구조 ESG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이라든지 이러면서 뭐 태양광 발전, 뭐 태양열 발전이라든지 해상 풍력, 육상 풍력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의 사회가 계속해서 이런 에너지 환경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술 개발들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결국 또 수소 에너지하고 또 연관이 되거든요.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들은 하루 0시부터 24시까지 하루 동안에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발전되는 전기 에너지의 생산량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하게 되면 태양이 이제 있는 낮 시간 동안에만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저렇게 밤 동안에는 생산이 안 되다가 낮 시간 동안에는 쭉 올라가서 많이 생산이 되다가 밤에 저녁이 되면서 다시 이제 일몰 이후에는 전기가 안 나오죠. 그리고 물론 풍력도 뭐 일정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날씨에 따라서 태풍이 온다든지 이러면서 바람의 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발전량이 계속해서 흔들리겠죠. 근데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패턴들, 그러니까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보통 이제 아침 시간이라든지 또는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전기를 불들을 이제 전등들을 이제 다시 켜면서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낮 시간 동안에는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패턴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재생에너지원을 보급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때 재생에너지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어떤 패턴과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전기를 소비하는 그 패턴이 일치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러한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이 미국에서 지금 어떤 뭐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데 마트에서 지붕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코스트코 그런 마트 같은 데를 가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이제 인터넷 전단지 뭐 이렇게 광고하듯이 벽에 전단지 벽보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신의 집에 지붕을 빌려주게 되면은 자기가 전기세를 한 달에 얼마 감축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붕만 빌려주면 거기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그걸 전기를 생산하게끔 해줌으로써 전기 에너지 소비량을 전기세를 줄여주겠다 이런 광고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굉장히 대중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그 전기 에너지를 가져다가 쓰는 그 발전소의 전기 에너지에 대한 그 수요 패턴도 같이 변화하고 있어요. 오른쪽 그래프들이 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그 전기 에너지를 소비자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나 그 수요량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전통적인 그 수요량 그래프인데 저걸 우리가 그 낙타 모양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캐멜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대 전기 소비량이 많고 그다음 점심 때에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저녁 때 이제 일몰 이후에 어두워지면서 다시 전기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가 특히 태양광 발전이 각 가정에 많이 보급이 되면서 저게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더 커브라고 모리 모양이라고 하는데 저것처럼 소비량이 수요량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에는 자기들이 자가 발전을 하면서 전기를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다 보니까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를 끌어다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는 전기 소비량이 그 발전소에 만드는 그 전기에 대한 수요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서 그 태양광 발전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지붕에 설치했던 것들이. 그러면서 그러한 동시에 이제 저녁 시간에는 전등도 켜야 되고 하면서 전기 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렇게 저녁 시간대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량이 굉장히 급등하는 오리 모양의 저러한 그 패턴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낙타 모양이 점점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저런 오리 모양의 패턴으로 계속해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저게 굉장히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더 커브 문제가 이제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낮 시간 동안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발전량이 자가 발전량이 충분하다가 이것들이 줄어들면서 이제 저녁 시간 때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런 더 커브 패턴을 보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그 가정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거나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한 수요량으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한다든지 화력 발전한다든지 이 발전소들은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운전을 해야지 우리가 마치 선풍기를 껐다 켰다 하듯이 발전소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형 설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꺼진 발전소를 우리가 다시 온 하려고 하게 되면은 뭐 몇 날 며칠 소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발전소들은 우리가 출력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저기 덕허브처럼 낮 시간 동안에는 발전소의 전기 소비량이 전기에 대한 수요량이 작다가 저녁 시간대는 굉장히 올라가고 이러면서 수요 패턴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은 발전소가 저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발전소가 저 수요량이 많은 저녁 시간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발전소를 구축을 하고 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면 거꾸로 낮 시간 그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서 발전소가 대량으로 전기를 만들게 되면 낮 시간 동안에는 전기가 너무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오히려 낮 시간에 그 전기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서 발전소를 작게 만들고 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면 저녁 시간에 늘어나는 저 전기 소비량 수요량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 정전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이제 수요량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이 우리가 수요량이 굉장히 많은 범위를 가지고 변하니까 저것들을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원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런 것들이 현상들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2019년, 25년, 30년이 되면서 점점 저것들이 이제 수요량의 패턴이 저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일관되지 않고 하루에 따라서 낮은 수요량을 보이다가 높은 수요량을 보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예전에 저런 적이 있었어요. 그 원자력 발전소들이 원래는 항상 일정되게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동일한 출력량을 보이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너무 저것들이 심해지면서 한때 그 저렇게 그 원자력을 감축 발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저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저 때까지는 저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그 하루 시간 동안에 발전하는 양과 그 다음에 실제로 가정에라든지 이런 데서 소비하는 그 전기의 양이 필요량이 다르기 때문에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수요량,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그 수요량의 패턴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전하는 양과 이게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그 대형 발전원이 일단 중요하니 대형 발전원의 경제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그 태양광 발전하지 말아라. 일단은 그 저런 것들이 우리가 대형 발전원의 출력을 제한할 수가 없으니 가정에서 그 태양광 발전을 적당한 수준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 가고 싶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대형 발전원 때문에 그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그 방지한다라는 거는 거꾸로 이제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럼 두 번째는 그냥 대형 발전원이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낮 시간 동안에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대형 발전원이 만든 전기를 가져다 쓰지 않더라도 대형 발전원은 그냥 계속해서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경제적으로 좋지 않죠. 말 그대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국가적인 세금의 낭비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또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또 뭘 고려할 수가 있냐면 낮 시간 동안에 남는 그 대형 발전원의 전기 에너지를 무언가의 형태로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에너지원의 형태로 그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밤 시간대에 다시 수요량이 늘어날 때 거기 저장원에서 다시 전기 에너지를 빼다가 쓰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저장 매치를 활용해서 전기가 남을 때에는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는 가져다 쓰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대형 발전원도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원들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중 하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에너지 저장 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전기 에너지 직접 저장하는 배터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앞서서 제가 얘기했듯이 수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즉 물에다가 그 남는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물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그 물을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수소의 형태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전기 에너지 소비량이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면 저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 발전을 해서 다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거죠. 저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배터리로 저장을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방금 앞서 말한 것처럼 수전해를 통해 가지고 수소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하는 게 좋은가 뭐가 좋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거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총 저장하고자 하는 그 전기 에너지의 양과 그 다음에 그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할 것인가 그 기간에 대해서 따라서 경제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작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단시간 동안 저장할 거다 하게 되면은 배터리가 더 유리합니다. 근데 많은 양을 장시간 저장한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소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부피라든지 그 양이 굉장히 커져야 되다 보니까 수소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근데 대형 발전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전기를 저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수소 형태로 저장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 형태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를 HESS라고 부르던데 하이드로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 불러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수소가 앞서 말할 때 제가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소가 어떤 측면에서는 에너지 저장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가 단순한 에너지원이라기보다도 에너지 저장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수소의 형태로 에너지를 바꿔서 수소 형태로 그 배에 실는다든지 해서 장거리 운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에너지 이송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소는 이미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미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데서도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과산화수소, 이런 걸 만드는 데서 쓰이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다양한 화학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수소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없이는 사실은 이제 경제 활동이 영위가 안 되는 거겠죠. 그 정부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그 연구 개발 쪽으로 많은 기술들이 우리가 이제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그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뭐 7월 달만 하더라도 이러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안이라고 해서 많은 방향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청정 수소 공급망 구축과 이런 것들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소를 많이 육성하게끔 정부도 이러한 거에 대한 어떤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아니면 세제 혜택 지원 이런 것들을 액티브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수선해라든지 뭐 아니면 수소를 이용해서 뭐 전기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처럼 수소의 생산,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활용 이런 전 분야 수소의 전 산업 생태계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정부가 이렇게 이런 정책 방향을 만들고 추진을 하고 그러면 기업들도 또 같이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쪽으로 자꾸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혜택 같은 것들을 주게 되면 기업들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또 자꾸 변화하게 되면은 기업들도 이제 어떤 채용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본인들이 이런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데 이런 쪽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또 뽑고 싶으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의 진로하고도 굉장히 연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들 같은 것들은 용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고 또 관심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조금 더 오래된 정책이긴 한데요. 2019년도 1월에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수소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의 전체적인 밑그림,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수정하는 작업들이 또 됐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또 그 어떤 개정된 개정판 버전들이 또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수소차나 수소 충전소 이런 것들, 수소 충전소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주유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소 전기차로 구동되는 그 차들을 많이 충전할 수 있도록 이런 충전소도 많이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미 많이 보고 접해봤을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지금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수소차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2월 기준으로 지금 전국에 110개소의 그 수소 충전소가 이제 구축되거나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 5월 달 정도에는 거의 한 150개소 정도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구축되었거나 운영 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러한 보급망들이 활용시설들이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간다 할 경우에는 뭐 매 4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러한 수소 경제가 굉장히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되고 있고, 정부도 이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소라는 친환경 에너지원의 대표 주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전체 가치 사슬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생각할 때는 뭐 수소를 원료로 해서 구동되는 수소 전기차, 뭐 수소 버스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이러한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일단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만들기 위한 수소 생산 기술, 뭐 그런 것들도 뭐 부생수소, 화학 제품을 만드는 화학 과정에서 이제 부산물로서 만들어지는 부생수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천연가스를 우리가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소위 개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수전해를 할 수도 있고, 가스화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수소를 만들고 나면 이 수소를 또 저장했다가 무언가 형태, 뭐 유기화합물이나 아니면 암모니아 아니면은 뭐 액상 상태 이런 것들로 운송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처에서 이걸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체들마다 각자 다 영위하는 그 사업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소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할 때 각각의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이러한 가치사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은 어떤 쪽에 산업군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분야는 화학공과대학에서도 화학공학이라는 분야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그 대학교를 오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뭐 그 이공계열로 오게 되면은 많이들 가는 데가 뭐 의대나든지 뭐 이런 데도 있겠지만, 또 많이 가는 과들이 이제 공학부, 공과대학 계열이 있고, 무슨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런 공학과로 끝나는 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부라고 그래서 뭐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이러면서 이런 과들이 있죠. 그래서 자연과학부와 공학과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자연 현상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자연 현상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바닥으로 땅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왜 떨어졌지?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고, 공학과라는 것은 우리 실생활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효율적인 공정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자연과학부에서 만들어진 그 실제 현상에 대한 그 원리, 이론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이론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건가, 그 활용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학공학이라는 거는 특히나 그러한 학문들 중에서 화학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특히나 또 그 생물공학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이제 이 화학 반응이 또 생물 기반의 화학 반응,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또 그런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문이에요. 그리고 요 제가 말했던 이 공정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런 화학공학 기반에서 범위에서도 특히나 전체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에서 어떤 분들은 반응식을 화학 반응이라는 반응을 개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반응의 메커니즘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어떤 분들은 반응기 자체의 구조, 내부 구조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있을 때 그 화학 물질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러한 그 저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막분리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근데 저런 것들을 저런 개발되어 있는 단위 요소 기술이라 부르는데 그 요소 기술들을 이용해서 원료 물질로부터 최종 제품을 만들기까지 전체 프로세스, 전체 공정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러한 요소 기술들을 다 조합해서 전체 원료 물질로부터 가지고 화학 반응도 하고 화학 반응하고 나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부산물들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부산물들을 분리를 해서 정제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물질이 고순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들을 뭐 공정 합성, 공정 설계, 공정 개발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공정을 만들고 나면 저런 공정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저게 공정이 우리가 만들었을 때 원하는 대로 다 운전이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 주변 기온이 하락하게 되는데 그럼 하락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뜨거운 반응기에 열 손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야 될 수도 있고 하면서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공정의 운전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정 제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정의 상태가 온도나 압력 같은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잘 제어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공정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더 많이 만들면서 에너지 소비는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정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을 단가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불량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량 제품들을 최소화하는 게 결국에는 이 반도체 회사들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공정 최적화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최종 제품을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이 공정을 경제성 있게 운전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경제적 평가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물병을 조그마한 거를. 근데 마트에서 이 물병 하나가 천 원에 기존 제품들이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 제품은 2,000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제적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이 공정을 구축을 할지 말지 이런 의사결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평가를 하는 일들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이용되는 기본적인 그런 경제학 이론들도 같이 접목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러한 재무제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환경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얼마나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온실가스의 배출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성비에 미친 영향, 토양 산성화, 이런 것, 인간 독성 이런 거에 어떤 환경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화학공학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서 설명을 했던 그 수소 에너지의 전체 밸류 체인이 있잖아요. 가치 사슬이. 수소의 생산, 이송, 저장, 활용, 이런 거에 각각의 밸류 체인에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소 생산 설비를 우리가 공정 개발하고 경제수 평가하고 환경수 평가해서 수소를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또는 수소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뭐 수소 전기버스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수소 전기버스를 충전을 한다든지 그 운영 루트를 우리가 할 때 뭐 수소 충전소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지 과연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건가라는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AI, 요즘에 인공지능, 뭐 최적화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그 솔루션 메서드, 이런 그 푸는 계산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그 수소 친환경 에너지 전체에 걸쳐서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학공학이라는 그 학문을 접할 때 단순하게 이제 어떤 화학 반응 고등학교 수준에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이로운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전체 그 과정을 설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들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네. 네, 몇 가지 질문들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줬는데요. 제가 앞서 강의를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벌써 우리나라 올해 5월달 기준으로 그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주유소 같은 역할, 수소 충전소가 우리나라에 벌써 150개소 이상이 이미 전국에 구축이 됐고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수소 전기차나 수소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그것들을 구입할 계획들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는 그 광화문에 그 회의가 있어서 그쪽으로 출장을 갔었는데 경찰 버스가 수소 전기 버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그 모빌리티, 운송수단 범위 그런 분야에서도 이미 많이 차량 같은 것들이 보급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에서는 S모사를 중심으로 또 해가지고 수소를 이용해서 연료전지 발전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또 공급하는 그러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미 기존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주도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미 그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자면, 그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원리를 쉽게 알려주거나 일반인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한번 그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 뭐 한국가스공사나 안전공사라든지 이런 데들 뿐만 아니라 뭐 원자력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그 수소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스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국내에 뭐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 학회라는 그 학술 단체가 또 있어요. 그런 학술 단체에서 그 학술 회의를 할 때에도 거기에서 그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와서 그런 어떤 부스 같은 것들을 또 설치를 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이제 그 고양시 일산에 있는 그 킨텍스에서 그 수소 박람회 같은 것들을 굉장히 크게 또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국내에 있는 H사에서 만든 그 수소 전기차나 수소 버스 아니면 수소 트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실제 제품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시회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수소 에너지 가성비가 좋은 편인가요? 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수소 에너지가
뭐 친환경적이고 청정 에너지다. 활용하기 따라서 이런 것들은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결국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탄소 경제를 수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경제성이 확보가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경제성이 단가가 안 나오고서는 우리가 이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게 보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 앞서 얘기했던 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소 에너지를 수소의 단가를 생산 단가나 공급 단가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 이걸 위해서 기술 개발을 더 많이 하고 성숙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수소를 조금 더 공급망을 잘 확보를 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루트로 수소를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수소가 기존의 에너지원들 석탄이나 석유 그런 그 천연가스 이러한 어떤 화석연료 기반의 어떤 경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근시일 내에 이러한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가 또 많이 기반이 구축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